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 문제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취득할 때 취득세, 또 보유할 때 뭐 재산세,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등등등.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우리 김윤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일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하고 근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부동산 세금 강의를 공인중개사 강의를 이제 해커스하고 또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는 이제 세무회계과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우리 설 교수님하고는 이렇게 가끔씩 유튜브도 찍고 또 신문 강의도 같이 이제 하다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이 좀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곧바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5년도에 혹시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2025년 세금 개정상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이 부동산 사실 교수님 계시지만 워낙 이게 긍정론자와 이제 부정론자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시국이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좀 부정론이 더 강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세금적인 측면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주택 시장하고 비주택 시장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택 중에서 이제 아파트 시장, 비아파트 시장.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파트로 이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 또 비아파트는 굉장히 지금 거래가 좀 안 되는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사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것이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아쉽게도 뭐냐면 매도인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금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가 유예가 된 것이 올해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매물은 쏟아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매수자의 취득세 중과가 원래 완화안이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정지역은 이제 2주택자부터 8% 중과가 되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중과가 되는데 이 조항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알다시피 여야의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쉽게도 올해 개정안에 이미 올라와 있지만 좀 통과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 다만 이제 요즘 지방에 이제 미분양 주택이 워낙 많이 쌓여 있으니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취득세라든가 종부세 중과를 빼주겠다. 그거 좋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방의 미분양 해소 측면에서 정부가 중과 제외주택 수에 지방의 미분양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물론 이 세금 때문에 모든 게 완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거래 활성화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개정사항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또 정부가 이제 결혼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제 집이 있고 여자분이 집이 있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주택자가 되면 다들 이제 그러면 나중에 남자 집을 팔든 여자 집을 팔든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혼인이라든가 동거봉양의 사유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합가한 날로부터 동거봉양은 10년 안에, 그다음에 혼인은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없다는 거죠, 세금이.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제 혼인의 경우에는 이제 5년으로 제한을 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과 합가했을 땐 10년으로 연장이 됐었는데 혼인은 5년으로 좀 줄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걸 이제 올해부터는 10년으로. 좋아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결혼을 해라. 그래서 혼인을 하면은 이런 세제 혜택을 많이 줄 테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인 그런 좀 취득세 중과는 좀 빨리 좀 완화가 필요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아직 개정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움 남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취득세 중과만 좀 완화해준다 하더라도 또 상당히 부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올해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네네네네. 또 그 외에도 뭐 오피스텔이나 네네네. 지산 또는 네네. 토지, 상가를 위주로 뭐 오히려 이제 일반 매매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네네네. 경매로 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네네네.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뭐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교수님 혹시 그 아파트하고 뭐 오피스텔, 지산, 상가, 토지 이런 게 있는데 네네네. 그냥 개략적으로 네네네.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모두 취득세는 4.6%입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모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상가라든가 네. 비아파트, 네. 토지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네. 지산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 가격이 4.6% 되는데 네. 네. 다만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네. 우리가 주택 가액에 따라서 네. 6억 원 이하 네. 아마 6억 원 이하 상품들이 아마 관심들이 많은 상품일 텐데요. 네. 그거는 1.1%.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대, 3%대, 3.3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격에 네. 따라서. 네. 그래서 6억 이하까지는 주택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특히 이제 아파트 경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6억 이하의 물건들은 좀 관심을 세금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아파트까지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네네. 사는 것도 네네. 나쁘지 비조정 대상 지역 이제 세 채까지는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 네. 이제 하나를 낙찰 받는 케이스가 많은 거니까 네. 비조정 지역은 이제 두 채까지는 네. 문제가 안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 채가 되면 중과가 될 수 있는데 세 채를 만약에 한다면 지방에 아까 말씀드린 네. 미분양 주택을 네. 아마 경매로 많이 넘어와 있겠죠. 네. 그런 물건들 잘 좀 고르시면 네. 그것도 중과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 네. 네네. 8% 중과되는데 네네네.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가 예, 3주택부터. 중과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네. 교수님, 그래서 잠깐 지금 현재 네. 대한민국에 네네네. 조정 대상 지역이 있나요? 지금 이제 강남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남권하고 용산 남아 있죠. 네. 교수님이신 네, 유명한 네. 그럼 강남 3구랑 네네네. 용산이 네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투자 유망주로 선택하시는 지역인데 아마 이 지역 라인을 좀 벗어난 지역들이 많지 않으실까. 네네. 뭐 경기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큰 문제는 뭐 네. 없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만큼 조정 대상 지역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렇죠.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려워졌다. 그렇죠. 요걸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교수님도 그 동의를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파리부동산 대책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작이 된 건데 네. 사실은 주택 투기 과열을 막는 제도가 뭐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라는 제도가 사실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뭐 지난 얘기지만 무리하게 네. 조정 지역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과거에는 사실 전국까지 확대됐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뭐 부산의 기장까지도 네네,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정책 입안자분들이 이미 기존의 정책을 잘 활용해서 구현하면 되지. 그렇지 않고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일선에 있는 수많은 이제 주체자들, 투자자분들에서 준 게 얼마나 혼동이 됩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정책 입안자분들이 좀 정말 잘 판단해서 좀 정책을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말씀 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또 세금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네네네네네. 예, 김윤석의 디테일한 부동산 절세 비법. 네. 제가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교수님 네네네네. 절세하고 탈세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네.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을 줄이면 다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은 탈세다. 네. 예. 그래서 절세하고 탈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뭐 절세하고 탈세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큰 차이가 뭐냐면 절세는 이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고 네. 탈세는 이제 불법으로 줄이는 거죠. 네. 근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분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뭐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낙찰을 받든 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주택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주거용 오피가 됐을 때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를 팔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니까 양도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양도세를 안 내게끔 하려면 방법은 오피스텔을 뭘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합법관제 절세와 탈세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오피스텔을 실제로 임차인 주거로 쓰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다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 주소 전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주소 전입을 못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주거로 쓰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으로 돼 있으니까 네. 일반 분들이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이건 공무상 업무용이 주소 전입이 안 돼 있으니까 1세대 1주택 아니냐 네. 라고 생각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하다가 예. 이게 추징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보면 현장에서도 아직까지도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게 다 절세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네. 이거는 엄밀히 탈세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왜냐면 실제로는 주거로 쓰고 있는데 전신고를 못 하게끔 한 네. 거니까. 그럼 합법적인 절세는 뭐냐? 바로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죠. 예.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이게 사업용 주택이 되니까 네. 합법적 주택세 빠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분 못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귀찮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네. 것들을 혼동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에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절세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양도세가 막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그렇죠. 네. 이렇게 가볍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예.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반드시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네. 예전에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네네네. 여의도에 이제 1세대 1주택 네네네. 비과세 요건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 선배가 이제 마포에 네네네. 오피스를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선배는 당연히 오피스텔은 그렇죠. 주택이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네. 1세대 1주택이다 그렇죠. 라고 해서 그냥 팔고 예. 양도세 비과세니까 신고를 안 했어요. 예. 나중에 추징을 그렇죠. 거의 한 4억 원 정도. 그렇죠. 방법이 없더라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차후에는. 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이렇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투자하신 케이스가 이렇게 혼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분과 상의하셔서 네. 보수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맞습니다. 꼭 사전에 네네, 뭐 그렇죠.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네네. 사전에 좀 상담을 받는 게 네네네네. 중요하다는 말씀 좀 먼저 네네네. 드리고요. 그럼 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나 네네네. 오피스텔 같은 거 이제 매수했다가 이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네네네. 사실 이제 양도 차익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네네네. 양도 차익이 있으면 네네네. 양도세를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양도세는 양도인이 내냐, 양수인이 내냐. 네네네네. 그리고 양도세는 언제까지 또 신고하고 언제 또 납부해야 되느냐. 네네네네. 이런 또 질문이 많더라고요, 교수님. 예. 네. 사실 이제 양도라는 말 자체가 뭐 네.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약간 민법 법률 용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양도라는 말 자체를 혼동하시더라고요. 양도가 네. 뭐야 이게.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팔았다. 네, 팔았다. 네, 팔았다. 처분했다. 네, 처분했다.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양도, 처분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니까 그러면 소득은 귀속이 파는 사람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시는 분, 법률 용어는 이제 매도인 또는 양도자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그럼 양도자인 매도인이 이제 양도세를 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처분하시게 되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 네. 이제 잔금 치료 등기를 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많이 혼동하시는데 보통 이걸 등기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등기 기준이 아니라 잔금 기준입니다. 네. 왜냐면 잔금이 더 빠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잔금 날짜가 4월 15일이면 네. 4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예. 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 잔금 치르시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가셔서 네. 이제 의뢰를 하시면 대부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보통 이제 나홀로 신고를 좀 해보시겠다 네. 해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뭐 외국 여행 갔다 왔는데 네. 놓친 거예요. 네. 간혹가다하게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도 전문가를 통해서 꼭 신고 마무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교수님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일 때 네네네. 비과세 조건이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일시적인 2주택일 때도 네네네. 비과세 조건이 있다. 네네네. 좀 어떤 뭐 케이스 또는 좀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교수님. 예. 네. 뭐 너무나 유명한 규정인데요. 네. 보통 이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뭐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집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실수요 목적으로 가진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 일정 기간 소유하다 팔면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줍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파시는 분 매도인의 조건이 1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세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교수님 저는 비혼자인데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민키랑 살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만 30세 이상 네. 30세 이상이면 설사 배우자가 없어도 네. 1세대로 간주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이 국내 주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용산의 전세 아파트를 사시면서 네. 요즘 뭐 베트남들 많이 가시는데 베트남 뭐
호치민에다가 뭐 투자 목적으로 뭐 아파트를 하나, 네. 세컨 아파트를 샀다. 네. 여러분은 이제 전세 아파트 정도 살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호치민 아파트를 팔면 그건 네. 비과세가 안 됩니다. 아. 네. 반드시 국내 주택만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주의할 점은 고가 주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용산에 있는 집은 다들 뭐 20억, 30억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집은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됩니다. 예. 그럼 이때 고가 기준은 이제 실거래가 12억 초과. 네, 12억. 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매매가가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2년 보유만 하시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조정 지역 아까 말한 강남 3구나 용산은 2년 이상 거주가 돼야 됩니다. 엔드.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이상 거주가 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거주 요건 판단은 취득 시점이에요.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지 아니었는지 네. 그 부분을 꼭 따져서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일식 2주택 같은 것도 너무나 유행 규정인데요. 여러분이 뭐 경기도 수원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면서 수원 팔달구 살고 계시다가 천안, 요새 천안이 좀 핫하더라고요. 네. 천안으로 만약에 이사를 가신다. 네. 그럼 보통은 이제 천안에다 집을 하나 얻어놓고 네. 매물을 내놓잖아요. 네. 근데 매물을 처분할 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맞습니다. 이랬을 때는 요걸 이제 3년 안에 수원집, 즉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파셔야 됩니다. 3년 중요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천안집을 요 종전집 사고 나서 1년 지나서 사요. 네, 그것도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요 수원집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경매로 천안집을 한 6개월 뒤에 낙찰을 받았다. 이건 비과세가 안 됩니다. 네. 주의할 점은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된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알아보시더라도 1년 지나서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거. 네. 그 점 아주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날짜가 뭐 이를테면 한 뭐 11개월, 10개월 애매하면 네네네. 잔금 납부일을 조금 1년을 넘기면 그렇죠. 또 그것도 하나의 그죠. 그 잔금 날짜를 네. 조정하는 건데 그런 네. 부분도 여러분 꼭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네.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